오늘의 플러스 행복한 나라를 위한 조건을 알아봅니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홍콩과기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은 좀 우울한 주제입니다. 예, 자살에 대한 얘기네요. 네, 오늘 자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예. 뉴스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예. 지난 10년 중에 최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국인데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예,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1위고요. 그렇죠. 또 사실 출산율도 세계 1위죠. 거꾸로 세계 1위. 가장 낮은 수준. 그래서 이게 이 두 지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좀 안타까우냐, 삐뚤어져 있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네. 수치이고요. 오늘 자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자살이 그냥 개인의 선택뿐일까? 예. 아니면은 사회경제학적 요인들 또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작동해서 그 결과물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약간 외부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북유럽 국가들이 한때 자살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뭐 계절적인 네. 그런 기후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어서 네. 뭔가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외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가 된 상황인데 이게 예. 좀 몇 년 됐습니다. 좀 꽤 됐고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갔냐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네. 라디오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X축의 연도 몇 년인지가 나왔고 자살률이 높은 주요 국가의 자살률 추이입니다. 빨강색이 보시면 우리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되게 낮은 쪽에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가 높았고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또 뭐 헝가리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요 체제 변환기 그러니까 예.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자살률이 엄청나게 치솟아서 높았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IMF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조금 못 미쳐서 1998년도 이때부터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네. 10만 명당 이제 1년에 10명 정도 자살하는 수준에서 예. 사실 한 30명 가까이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때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죠. 예. 30명씩 자살하다가 10만 명당 네. 20명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보여주신 그래프 중에 눈에 확 뜨는 게 네네.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떨어지는 국가가 하나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좀 리투아니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확 떨어지는데 원래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가 확 올라가는 게 체제 변환기 때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있는 이제 계속 나라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 네, 예. 러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체제 변환을 세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나라가 다시 좀 부국강병을 찾으면서 예.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경제적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그런 것 미치겠네라는 같아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국 자살 사망 분석 결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거든요. 예. 다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유가족들을 인터뷰해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돌아가셨는지 사망의 자살 요인을 주요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정신적 질환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예. 뭐 아니면은 양극성 장애 이런 주요 정신과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뭐 한 40% 차지하고 경제 문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육체적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요 자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살 부검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뭐 사실 근데 경제 문제와 정신적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냐 그렇지 않은 게 예. 경제적으로 실업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제 보증을 섰는데 채무를 확 떠안는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네. 우울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자살을 하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경제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존재하고 예. 그것이 동시에 존재할 때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가 이제 자살률이 폭등했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더 높거나 네네. 또는 소득은 더 낮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예.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꼭 경제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자살률이 항상 낮은 것이냐 그런 건 또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 얘기가 하나 중요한 거고요. 예. 두 번째가 경제적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아까 그 경제적인 문제를 좀 더 말씀을 좀 그럴까요? 마저 드리려고 네.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러니까 실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예전에 뭐 쌍용차 사건 때 그 노동자들 해고된 다음에 자살하시는 분들 늘어난다 뭐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직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최근 논문이에요. 올해 사실 한 달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예. 실직이 우리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건데 예.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이 그러니까 대량 해고 이런 사태가 없이 그냥 회사를 잘 다닌 분들이고요. 네. 여기 잘 다닌 분들의 자살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빨강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져서 실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자살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60개월을 추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 5년 추적해 본 거죠. 5년 추적해 보니까 파란색에 비해서 빨강색 그러니까 실직하신 분들의 자살률이 한 2배 정도 증가하더라. 이게 제 연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직은 우울감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남자는 이런데 또 여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실직한 남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직하고 나면은 자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나고요. 외국 연구 결과들인데 네. 가난한 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아주 가난한 극빈층한테 현금 지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에 한 40불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니까 40불이라고 해도 뭐 그 나라에서는 좀 어느 정도 클 수 예. 있겠죠. 그랬더니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더라. 뭐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자살은 연관이 많이 크다. 뭐 이런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통계들을 더 보니까 굉장히 자살을 결정하게 되는 맥락에서 네네. 경제적인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는 알았는데 네네.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더 높거나 네. 아니면 소득이 더 낮거나 이런 국가들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자살률 1등인 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사회적 자본. 예. 그러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급등하던 시기에 사실 IMF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사회의 구조가 되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 같이 좀 모여 살고 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좀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핵가족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뭐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이 무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때는 1988년도에는 정말 뭐 놀이터에 친구들 많고 사실 저만 해도 88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예. 그냥 집 밖에 나가서 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애들이랑 볼 차다가 그냥 오고 뭐 맞아요. 약속 그런 게 일반이었죠. 그게 보통이었죠. 예. 그게 말하자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동원되는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네. 우리가 더 이상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고 사람과 사람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사실 많이 줄어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살의 원인인가 살펴본 논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성균관대 전홍진 교수님이 아주 뭐 의학 저널 중에 굉장히 좋은 저널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자살률이 높은데 네. 우울증 없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독거를 하냐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 사는 동거를 하냐에 따라서 자살률이 한 50% 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이 보였어요. 독거하면. 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과 독거가 그러니까 우울증과 동시에 친구가 없는 상황은 자살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된 거죠. 네. 사실 제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사람과 사람의 끈끈한 유대관계 또 친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중국 연구도 있습니다. 예. 중국 연구 뭐가 있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예.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약간 혼자 사시다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확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인 자살률이 그 명절을 전후해서 네. 확 줄어요. 그게 그 무슨 말이냐 예. 하면은 명절 때 가족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또 스터디를 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 너무 심한 지진 말고 좀 어느 정도 중증도 규모의 지진이 나면요. 네. 지역 사회가 싹 결집합니다. 네. 그러면 막 헌혈도 많이 하고 어디 이렇게 막 힘드신 분들 없나 방문도 더 많이 하고 네. 그럼 자살률은 줄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행복의 근원, 사실 자살은 이제 극단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상황, 불행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건데 행복의 근원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 여기에 이 두 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간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승자 독식, 그 다음에 무한 경쟁, 각자 도생 예. 이런 사회가 결국은 자살을 방조하는 사회고 제 후배 교수인데요. 그 나종호 예일대 교수 정신의학과 교수님 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좀 거대한 오징어 게임판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자살률 국가 이 오명을 네. 당분간 이거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특히 그 가장 근저가 되는 게 가족 간의 유대감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어렵다면 앞으로 뭔가 이 자살률 1등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벗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니까 네. 유일한 원인은 아니니까 뭐 절망만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혼자 살아도 또 사실은 뭐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혹은 뭐 이제 또 다른 뭐 자조 모임들 같은 것들이 많이 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혼자 놔두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혼자 살더라도 혼자 놔두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고민이 되는 게요. 네. 1인 가구에 대해서 저는 거주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택 이런 문제 때문에 리서치한 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1인 가구를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물어봤었을 때 생각보다 나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1인 가구를 선택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또 혼자 살 때 그 집이라는 게 너에게는 어떤 의미니라고 했었을 때 휴식, 안식처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받는 곳,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뭐 그러니까 네. 가족과 유대를 쌓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치가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혼자다. 나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난 다시는 누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니즈도 높아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입니까? 내가 혼자 사는 걸 더 좋아한다. 솔직히 안으로는 되게 우울한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고 예. 어떤 분들은 혼자 살 때 편안함을 느끼면은 혼자 사는 것이 맞고요. 예. 그러나 혼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면서 우울감에 막 빠지는 사실은 나는 친근한 관계를 원하는데 네. 뭐 여건이 안 돼서 혼자 이렇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혼자서 완전히 낙오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예.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사회의 다양성 당연히 인정하고 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걸 즐기는 분들은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런 삶을 원치 않았는데 고립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분들은 정부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정책들 네.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 예. 작년도에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2027년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든 건데요. 보시면은
뭐 지역 사회를 조금 더 많이 내려가서 그 정신 건강을 좀 검진 체계를 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좀 정신 건강 서베이를 해갖고 네. 좀 찾아내겠다. 뭐 이런 예. 게 또 있었고요. 뭐 그리고 치료 좀 열심히 해보겠다.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하겠다. 유족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한번 자살 시도를 하신 분들이 실패하면은 예. 그 다음에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과 유가족들 이렇게 이제 좀 돌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그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예. 주요한 원인이 사회경제학적 문제와 또 동시에 친구가 없고 사회가 이제 고립화되는 그런 예. 이제 각자 도생하는 사회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요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정신과적 영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존재하지만 우리의 사회의 자살의 원인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직접 이렇게 어드레스하는 그런 네. 계획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네, 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 보면 정서적인 부분만 챙기고 있는 거네요. 뭐 의학적이고. 네. 예.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게 좀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나 심리 상담 받을게 하면은 오우 굉장히 전액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심리 상담이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게 효과가 아주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효과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우울한 분들이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감정이 기본적으로는 뇌의 호르몬 체계에서 정말 큰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울하면요. 일단 약을 먹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 시청자분들이 약간 약 먹는 거 걱정하고 나 정신과 낙인 찍히는 거 걱정하고 약간 그러시는데 네. 우리의 감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뇌 호르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나빠진 호르몬 체계를 도와주려면 약을 먼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게 수용성이 낮은데. 참.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데 예, 예. 요거에 아직까지 수용성이 낮은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이런 심리 치료는 조금 도움은 되는데 예. 이게 막 정말 완전히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조금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은 해외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외국에서는 약간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스스럼 없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나요? 나라별로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렇게 좀 약 먹는 거를 힘들어하는 나라도 있고 네. 미국처럼 이제 약을 편안하게 먹는 나라들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우울증 약 치료제가 개발된 역사들이 한 이제 20-30년 됐는데 네. 그랬을 때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 나라들이 네.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 치료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살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60% 정도가 자살하기 전에 그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예. 우울증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그 얘기는 자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분포를 보면요. 네. 남자 또 노인이 우울증 치료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진짜 우울증 치료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금 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오늘 같이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는 생각이 이거는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의사이자 경제학자인데 네. 딱 제일 전문성 두 가지를 발현해 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서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살률 1등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네. 뭔가 정책적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맞나요?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살 예방에 자살률을 줄이는 성공 사례 중에 또 우리나라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30명 정도 자살하는 1등을 기록하고서 네. 지난 한 15년 동안 그게 30명에서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줄었냐? 예.
전부 다 노인 자살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세상에서 그게 절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1등이지만 네네. 그래도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노인 자살률은 상당한 개선적인 효과를 거뒀는데 네. 젊은 층도 사실 자살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노인에 비하면은 적다. 젊은 층의 자살은 뭐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네. 네, 그럼 그 부분에선 개선이 없습니까 아직은? 젊은 층은 사실은 살짝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요. 오히려요. 두 집단이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언가 정책이 좀 다르게 들어간 것도 있고 네. 두 집단이 두 집단의 자살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젊은 층은 어떤 상황 때문에 자살이 늘고 네. 그걸 정부가 왜 해결 못하는지와 네, 노인들은 네. 어떤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정부가 노력해서 네. 드디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는지 그거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자살 먼저 그래도 좀 성공부터 먼저 좀 예,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노인 자살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야 노인 자살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네. 도대체 네.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후보군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그러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 네.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네. 마치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은 무언가 좀 그래도 친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요양병원에. 그러면은 또 거기서 친구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네. 장기 요양 서비스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노인 자살의 많은 부분이 농약인 그라목손이라고 제초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판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예. 그게 후보였고요. 세 번째가 혹시 기초연금이라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이제 그 복지로 돈을 주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예. 요 세 가지가 이제 주요 그 말하자면은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경제학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경제학이 요게 이제 위너가 있을 텐데 네. 이게 누군지를 살펴서 연구하는 게 또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뭐였을 것 같은가? 혹시 사회자분은 좀 생각이 그냥 추측 이거 뭐 그냥 추측인 건데요. 한번 네.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꼽고 싶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예, 왜냐하면 벗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지는 사실 제 연구로 살펴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요, 이제 나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러 오신 다음에 점수를 쫙 매겨요. 예. 점수가 예를 들어 55점이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4.9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요 아슬아슬하게 거의 비슷한 사람들인데 점수가 0.1점 달라갖고 이제 한 분은 장기 요양을 받고 다른 분은 장기 요양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런 분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제 연구인데 사실 봤더니 여기는 자살률과는 상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친구가 와서 좋긴 한데 요분들이 막 자살의 고위험군이냐 뭐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 뭐랄까 진짜 딱 그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작용하는 또 그런 서비스는 아니어서 뭐 자살 예방 효과는 없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제초제. 예. 그러니까 제초제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네. 그런 논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초제를 금지시키는 시기에 하필이면은 또 기초연금이 동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초제 탓인지 기초연금 탓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기초연금만의 효과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본 연구가 굉장히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기초연금과 또 지자체의 복지를 섞은 거, 예. 이 액수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는데, 요거는 요 액수가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예. 노인복지가 좀 더 윤택한, 조금 더 제너러스한 그런 시군구에서 노인 자살이 얼마나 줄는지를 봤는데, 예. 노인복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증가하면은
그러면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 감소해요. 이야.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들의 자살률 감소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이 설명하고 있더라. 노인 복지가 설명하고 있더라. 네. 그럼 아까 그 제초제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은 예. 아 이게 복지가 네. 진짜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사실 아까 그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그 경제적 문제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네. 아 요게 진짜 노인 자살을 줄인 정말 핵심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생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질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인지하거나 판단하신 분들은 네네.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구차하게 사느니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나름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면 뭔가 또 희망을 갖게 되니까 네.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복지제도라는 게요. 예측 가능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돈 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쭉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자살 도구 네. 그러니까 뭐 그라목선 아까 그 제초제라든지 그런 거를 뺏는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혹시 뭐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한강 다리에 뭐 철조망 치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철조망 그리고 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구 네네네.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예.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 미국의 연구를 보면 총기는요 예. 자살을 확실히 줄여요. 총기를 못 쓰게 하면은. 그런데요 자살 도구를 뺏는 게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살만 못하게 좀 막고 다른 방법으로 또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자살을 좀 못하게 막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를 탄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있는 서로 돕고 사는 사회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궁극적인 솔루션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왕 집중할 거면은 궁극적인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시사점이 많은 연구네요.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젊은 분들은 사실 자살률이 전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예. 살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사실 유달리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젊은 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장승란 교수 팀이 그 중앙대 장승란 교수 팀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1980년대생, 90년대생 한국 여성의 자살 위험이 예. 그 1950년대생 그러니까 엄마 세대 예. 고 나이대의 자살률보다 6배, 7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분들은 사실 자살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자살을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가만 냅두면 나중에 진짜 조금 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내 노인이 되었을 때 이게 뻥 하고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히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지금 이미 막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난다.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원인이 무언가 추측만 할 뿐 아직 원인을 잘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서로 그러니까 배려가 적은 예. 친구 없음, 예. 또 남녀 간의 어떤 극한 경쟁 구도 예.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지 않나. 뭐 교육 문제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원인이 됐을 거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네. 정확한 원인을 막 밝혀서 아직 뭐 무엇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논문은 네. 아까 노인 자살 계문이 있는데 여기는 네.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 드신 노인층에서는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은 거고 네. 젊은 층에서는 여성의 자살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자살은 다 남자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 세대의 여성에 비해서 지금 6, 7배 높은 거니까 사실 그 여성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뭔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청소년층도 높다고 하고 20대도 그렇고 뭐 노인층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제일 수준이고 높고요. 네.
이거 뭐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저 청년들에게 기초연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청년층은 상대적으로는 경제적 유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20년 만에 이제 한국 와서 그 이런 자살 예방 이제 컨퍼런스 전문가들이 다 모인 컨퍼런스에 갔는데 네. 집단별로 원인이 다르니까 집단별로 처방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이 잘 작동하고 어떤 것이 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거가요. 네. 사실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자살 예방을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저는 좀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의 그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이들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연구들이 축적돼서 대상들의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치한 연구들 그리고 행정 어떤 지침이나 정책들이 나오는 그 과정까지 네. 아직 인터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네. 이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인 우울함. 네. 이 우울함을 치료하기 위해선 약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는데 네. 혹시 젊은 계층은 네. 이런 약 먹는 거에 대한 수용성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좀 높거나 그러진 않나요?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 먹는 것이 뭐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되게 낮은 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안 먹거든요. 아. 좀 뭐 약간 가오라고 하나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직장 생활을 좀 더 많이 하나?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뭔가 그 정신과적 약을 먹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좀 사회적으로 그거 괜찮은 거야 요런 마인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사실은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네. 너무 우울감이 생겨서 제가 원래 이제 무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야, 교수님 같은 분도 우울할 때가 있군요. 그러니까 삶에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지면요. 사실 예. 예를 들어 누구나 올 수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예, 이러면은요 예. 다 저는 케이스는 그건 아니지만 예, 예. 우울감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 한번 갔었어요. 예. 그래갖고 네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뭐 이렇게 눈물이 자꾸만 나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약 처방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좀 잘 안 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좀 되게 그게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정신과를 갈 만큼 네. 이런 뭔가 이런 걱정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가는데 예. 갈 만큼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요 약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예. 일부지만 예. 그런 처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꺼리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이럴 수 있어서 예. 저는 이게 아까 그 심리 상담 우리나라가 좀 시작했는데 예. 그 심리 상담과 정신과 약과 그런 유기적 관계들을 쭉 맺어갖고 네. 좀 편안하게 처방하고 그 약을 먹는 것이 이렇게 정말 뭐 고혈압 약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하나 알아내신 거네요. 네. 그러게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좀 그런 방향을 바꿔서요. 네. 해외에서 네. 혹시 자살률을 낮추는데 성공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좀 조사하신 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아까 처음에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북유럽 쪽의 나라들이 1980년대에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북유럽 뭐 핀란드나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그 개인주의화 가속화되면서 친구가 적어지면서 뭐 이런 요인들이 많았는데 그 뒤로 이제 복지가 많이 강화되면서 예. 뭐 이제 북유럽은 복지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복지가 많이 강화되면서 자살률이 뭐 절반 정도 이하로 줄어서 지금은 이제 가장 자살 안 하는 곳이고요. 네. 또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정신건강 서비스와 약 치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심리 상담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예. 뭐 특별히 또 약 처방도 훨씬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나라들이 이제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그 자살하는 수단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랑 예. 미디어에 좀 이렇게 자살을 보도하지 말아달라.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말라.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누군가 유명인이 자살하면 따라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건 연구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방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살에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도하지 않아서 자살률이 줄어들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닌 그건 또 아닌 거죠.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면은 네. 자살이 줄어들지만 그 예. 사람들이 행복해지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궁극적인 솔루션 이런 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예. 궁극적인 솔루션을 가자면 아까 뭐였냐 하면 사회복지망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거 하나랑요. 또 하나가 고립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고 네. 우리 사회가 친구가 많은 사회, 각자 도생하지 않는 사회, 무한 경쟁하지 않는 사회 예. 이거 되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자살률을 줄이고 우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북유럽은요, 제가 알기로 네. 또 그 뭐랄까요, 워낙 고위도의 국가다 보니 네, 어떤 시점에선 하루 종일 밤인 시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워낙 춥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음주 비율이 높아서 네. 그것 때문에 자살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상황에서의 처방 그런 건 없나요? 아, 네. 사실 제가 스웨덴에 한 1년 살았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정말로 아침 10시, 그러니까 12월 달 되니까 아침 10시에 해 떠서 오후 2시에 해가 지더라고요. 좀 무드가 다운되는 게 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정말 햇빛을 못 보는 예. 그런 시점. 그다음에 음주가 실제로 이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음주 관련된 뭐 규제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기도 하지만 또 술 마셔서 기분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음주 규제하자 뭐 이런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뭐 특히 이제 자살 고위험군은 잘 관리하자 쪽으로 가야지 뭐 네.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자살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예.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좀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요, 독거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동사무소 같은 데 와가지고 같이 그림 배우고 뭐 레크레이션 배우면 네.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맞아요. 혹시 북유럽은 그런 건 또 안 합니까? 뭐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유럽 말고 네네. 좀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되고 네네. 우리 못지않게 자살률이 한때 높았던 걸로 알고 있었던 네.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신건강 상담 열심히 이용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뭐 24시간 핫라인 해갖고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고요. 예. 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너 스트레스 많이 받냐, 힘드냐, 뭐 이런 검사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일본이든 북유럽이든 자살률이 높으면요, 예. 이게 대통령이나 총리급이 나서갖고 자살 예방 전체적인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온 사회가 노력해야지만 여러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로 보건복지위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자살 예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 또 열리잖아요. 네. 모든 후보들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사회의 사회적 자본, 우리 친구, 따뜻한 사회, 그다음에 또 자살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고위험군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당장 뭔가 이 방송 들어서 고민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우울한데 네. 이런 분들은 이걸 극복하려면 지금 어디에다 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어딜 찾아가 봐야 되는지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정말 내가 많이 우울해서 자살 마음이 든다면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예. 109 109. 109번에 전화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내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한다면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이종 학문을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큰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오늘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철 연세대 의대이자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